네, 한동안 이제 그런 어떤 감각의 지배를 당하다 보니 좀 과해진 거죠. 그 어떤 공포심까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그와 나 사이에는 어떤 벽이 존재해서 우린 그걸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어떤 그런 공포심을 느꼈던 것 같고, 자연히 이제 그렇다면 그리하여 고독해진 한 개인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 그 첫 시작했던 그 친구를 약간 정답처럼 가지고 왔어요. 그 어떤 이상하고 아주 기적적인 관계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어떤 뭔가 소통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시작이 이 영화를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보고 나면 사실은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관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평론가들은 이제 더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요. 보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영화를 한 편 넘게 봤을 테니까요. 근데 본 영화들 중에서 비슷한 영화가 뭐가 있지라는 식으로 보통 그 영화에 대한 첫 인상을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가장 놀라웠던 건 그런 영화가 생각이 거의 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해 아래 새 것은 없거든요. 다 어떤 식으로든 저는 현대에서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조합의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는 쪽의 사람인데, 어찌됐건 그런 면에서 무척 놀라운 작품이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감독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배우들에 관한 질문들도 먼저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오늘 사실 배우분들도 여기 와서 계세요. 네, 서로 부부이신데 일어나셔서 잠깐 인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부라는 건 영화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두 분 뵈니까 막 떨리고 좋더라고요. 네, 배우분들에 관한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제 영화를 전문으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아니었던 것 같고, 박경호 씨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 영화에는 그런 연기나 이런 배우들이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서 참 정말 놀랍고 기적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물론 이제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특정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리허설도 하시고 또 얘기도 많이 하셨을 때 했는데, 감독님은 어디까지 배우들과 이야기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 배우들마다 성격 차이가 있다 보니 조금씩 차이는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앞에서 이를 갈고 계십니다. 특히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특히 뭐 앞에 계신 두 분과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 편이었고, 기용 영화는 영화 촬영 후반부로 갈수록 거의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촬영을 하면서 촬영 회차를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테이크도 굉장히 여러 번 찍고, 그래서 기용이가 이 말은 못하지만 좀 이제 뭔가 축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했는데, 제가 이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대답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저에게 가장 놀라운 어떤 대화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집주인 현정과 기용이가 기용의 방에서 이제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는 그날 촬영 한 30분 전이었어요. 기용이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담배 하나 피우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담배를 안 피지만 무슨 얘기를 하나 쫓아가 봤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 담배를 하나 다 펴요. 그러더니 담배를 끄면서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그지? 이러더라고요. 전 뭐 제가 했던 말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이거 찍으려고 이때까지 찍은 거야 라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대화가 기억에 남고,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제 이
배우분들이 비전문 배우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어떤 기술적으로 연기를 하신다기보다는 이 상황과 뭐 그 현장의 분위기를 마치 이게 촬영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에 대한 아주 동물적이고 아주 뭔가 이런 반응을 제가 기대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어떤 그런 의식 어떤 걸 최대한 제가 좀 걷어내고 싶은 마음에서 테이크를 다시 찍으면서도 처음에는 좀 해봤는데 그러면 한 80점짜리 연기였다가 제가 뭔가 말 한마디를 한 20점으로 돌아가요. 그 경험 몇 번 하니까 이건 안 합치면 되고. 100점인데. 그렇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저런 인물이 저런 집에 살고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쭤본다면 예를 들어서 극 중에서 이제 현정은 사람을 쳐다볼 때 이 정면으로 잘 보는 것보다 극 중에서 힐끔거린다고 그럴까요?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2층 테라스에 있는 두 사람을 1층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고개를 꺾고 바라볼 때부터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직선상으로 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영화의 가장 중요한 이 장면 찍으려고 했다는 장면에서도 보면 기홍은 정면으로 자기가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정은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려서 옆으로 꺾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하나를 바라볼 때 힐끗힐끗 보는 눈빛이라든지 뭐 이런 특정한 제스처가 있습니다. 동작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정환의 경우도 이제 말을 하다가 이렇게 얼굴을 자꾸 이렇게 문지르면서 말을 하는 극 중에서 버릇이 있죠. 이렇게 얼굴을 하면서 그런 버릇들 같은 것이 이제 그 인물의 어떤 부분들 말을 해주는 것도 같고 제가 궁금한 건 이것은 디렉션의 결과인 건지 아니면 그냥 배우 스스로가 특정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 배우스러움인 것인지 여쭤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현정의 그런 시선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매 장면마다 미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처음 등장하는 좀 이상한 눈빛은 말씀하신 그 밑에서 올려다보는 시선이었을 텐데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 장면에서도 어쨌든 영화 40분 만에 등장하는 이제 주연인데 뭔가 좀 힘을 가지고 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안 정도를 드린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눈을 이렇게 뭔가 치켜떠서 뭔가 좀 사나운 인상을 보여주세요라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정한의 그 다음 대답이 중요했는데 기영이가 술 먹는 거 싫어하시나? 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에 걸맞는 이 두 사람의 대화에 걸맞는 눈빛 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흐르는 어떤 환멸일지 무관심일지 이런 것들도 좀 담고 있길 바랬고 하나 정도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또 현정의 눈빛 중에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뒤에 남편이 지나가는데 쳐다보는 장면에서도 아주 무관심함과 또 관심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의 혐오에 가까운 그 관심을 좀 담길 바랬는데 그건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건 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미동도 없이 눈동자만 움직여주세요라고 유일하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얼굴을 만지는 것은 어떤가요? 그거는 제가 조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사실 그 마트 장면에서 술 사고하는 장면에서 다른 분량을 먼저 찍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형님이 잠깐 이렇게 기대서 잔 거예요.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혔는데 이게 이제 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편 거군요. 다림질하는 마트에서 나가야 될 시간 돼서 형님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서 하셔서
근데 놀라운 에피소드, 정말로 놀랍던 에피소드. 근데 그 원래 그 제스처나 이런 게 약간 크세요. 약간 서구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제스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그 인물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굉장히 오지랖이 넓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스스로 멋쩍어하는 것도 갖는 인물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제스처처럼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박경 씨에 관한 질문 드리게 되는데 그 박경 씨 경우에 이제 워낙 그 절친이신 걸로 알고 있었고 영화에서 설정처럼 실제로 직업도 그러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특히 이제 중반 이후에는 디렉션도 따로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하는 친구라고 해도 그 친구를 연기를 시켜서 이렇게 영화에 가장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 주연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다 보면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많은 것이 있으실 텐데요. 굉장히 놀라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담긴 모습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에서 박경호 씨를 보면서 배우로서 내가 잘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놀랐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기용이를 처음 찍을 때 사실 매 테이크 놀라긴 했어요. 왜 놀랐냐면 지금 영화에서 보신 오케이 테이크를 제외하면 다 이상하게 엉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딱 잘하거든요. 그 오케이 테이크를 예를 들면 한 30번을 찍어서 한 27번째 한 거예요. 그럼 그건 되게 놀라운 건데 대단히 뭐 유쾌하게 놀랍진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한 2달 가까이 하면서 마지막 한 달은 얘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네. 한 2번째 테이크에서 그런 연기를 해내기 시작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가족들과 헤어지고 차에 올라서 이제 현장한테 전화하잖아요. 일 달라고. 근데 이 뭔가 생각지 못한 반응에 화를 내고 욕하는 그 순간에 저를 포함한 촬영 감독님, 모든 스태프들이 기용이가 작조를 탔다. 그런 표현을 했고, 그 이후로 촬영한 이제 거의 영화 시간 순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 뒷부분 장면들은 다 놀라면서 찍었지만 아무래도 그 마지막 현장과 대화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에서 좀 놀랬냐면 사실 그게 기용이가 실제 몫이거든요. 그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진짜 어떤 이야기에 꽤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본인 입으로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단순히 그것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 뭔가 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이상한 어떤 분위기도 같이 가져가야 되고, 이게 사실 기용이라는 이 비전문 배우이자 이미 어느 정도 배우적인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꽤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던 그 무렵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걸 잘해야 된다라고 어떤 선언하고 내려가서 저게 한 3번째 테이크인가 그냥 한 테이크 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아주 절묘하게 이 시나리오의 상황에 집중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가 가장 놀라운 느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송강호 씨의 살인의 추억 에피소드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 장면 굉장히 묘하고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말씀하셨던 그 방에서의 두 사람의 장면을 보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는 그 관객의 느낌 자체가 영화 초반에 그 옥상에서 그 거의 반바지인지 팬티인지만 입고 넘겨다 보았던 창문에서 살짝 보였던 그 커플의 바라봤을 때 기홍의 어떤 상황에 이입이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장면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생각이 있었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일단 또 대사에 관한 부분들일 텐데 많은 어떤 부분들 대사를 철저히 모든 것을 통제하신 것 같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정과 관련된 그 남편의 정환의 대사 중에 청혼을 했을 때 그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좋은 아내가 되도록 해보겠다라는 말인데 본인들도 모르지만 저희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런 말은
레퍼런스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들으셨다거나 어디 이렇게 뭐 하셨다거나 굉장히 신기한 대사처럼 느껴졌고요. 비슷한 대사 중에 하나가 카센터 그 주인이 나오는 대사도 그 좁은 그 뒤쪽에서 앉아서 이제 한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2002년에 16강만 간 게 아니라 4강에 가서 그랬다는 그 굉장히 사회적인 통찰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그 두 대사는 어떻게 저런 대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두 대사를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 비교적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월드컵 얘기부터 하자면, 사실 이 차 지붕이 무너지는 일은 꽤 드문 일이잖아요. 근데 카센터에 가는 장면을 생각한 순간 월드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이제 그 말 그대로 광란의 도가니 그 남의 차에 올라와서 막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리고 그 월드컵 얘기하는 게 저는 좀 뒤늦게 알았지만 그 MZ 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 꼰대들의 어떤 그런, 아무튼 그 이야기, 이 아저씨의 어떤 본인의 그 뭐 개똥치라일지 뭐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찌됐건 기용이는 굉장히 불편하고 가시방석에 듯한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이 기용이라는 인물이 뭔가 좀 더 이 관객들에게 집중되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면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아저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지금 기용이 겪고 있는 절망이 기용이만의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모두의 것, 확장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저씨는 굉장히 뭔가 편협한 시각으로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아무튼 이 뭔가 아주 정확하고 뭔가 아구가 맞는 이야기가 아닐지언정 이 영화가 이뤄야 하는 어떤 목표들과, 네, 또 이 영화가 담아야 했던 방금 말씀드린 어떤 3040 세대의 절망감이랄지, 뭐 그 안에서도 어떤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게 뭐 과소비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세대들의 이야기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대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것을 뭐 제가 어디서 뭐 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쓰다 보니 직관적으로 이런저런 좀 뭐 농담을 포함해서 재밌게 써보자 하면서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랑할 자신은 없지만 좋은 아내가 되어 보겠다라는 그 말은 레퍼런스가 있고요. 네, 커밍아웃을 해보자면 체홉의 단편 어딘가에서 본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와닿았고 상상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기용이를 보자면 내가 너한테 그러니까 사랑할 자신은 없지만 좋은 아내는 되어보겠다는 걸 기용이에 적용해보자면, 나는 내 속마음을 너에게 드러낼 자신은 없지만 너와 좋은 관계는 맺어보고 싶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기용이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기용을 쫓아가다 보면 아, 얘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좀 관객이 알게 되지만, 이 정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꽤 그 한방이 있는 어떤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어쩌면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될 관계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좀 설정을 갖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오늘 그 에피소드의 보고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역시 지휘를 처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맡아야 되는구나.
오늘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이 영화가 사실 이제 누가 이제 교인이라는 영화 진짜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토리가 뭐야?라고 얘기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발 그것만 묻지 말아줄래?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냥 주차해 놓은데 누가 그 지붕을 손상했는데 범인 잡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실은 영화 속에 표면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정작 범인을 잡고 나서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건 자체가 사실상 거의 맥거핀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때 이 영화가 이제 저한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뭐 많은 부분에서 단순히 이제 그 어떤 사소한 이야기들을 다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스토리의 진행이 예측이 안 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주 작게 뭐 예를 들면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거나 중간에 말을 살짝 비틀어서 말을 하거나 하면 스토리 전체가 완전히 바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굉장히 절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영화를 처음에 딱 보면 경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홍이 나와서 두 사람 대화가 나오고 경준은 초반에 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피아노 학원의 아영이라는 그 원장을 생각하게 되면 또 약간 마음에 드는 것도 같고 이 주인공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본다면 세 사람이 끌고 가는 이야기겠구나라고 예측하기 쉬운데 중간에 갑자기 경준은 시골 가서 더 이상 안 나오고요. 아영도 전화 끊어버리고 더 이상 야단하지 말라니까. 그러다 갑자기 후반부에 가게 되면 두 명의 추가적인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나오게 돼서 영화의 끝까지 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전반부의 구성을 송두리째 인물관계를 이게 사실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전반에서 퇴장해버리고 후반부에 완전히 새롭게 나와서 또 다른 또 이상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구성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정리가 안 된 채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사건이 중요한 영화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최초의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좀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면 기용이가 블랙박스 영상을 발견해서 피아노 학원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비장한 음악과 함께 아주 어떤 불쾌함에 젖은 원장이 이 사건을 아주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 원장이 잠깐 내가 올라가서 얘기하자 하고 돌아서서 기용이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장면에서 저는 이거 사건이 중요한 영화가 아니야 같은 느낌을 좀 담고 싶었던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리고 이제 남는 거는 이제 거울인 거죠. 그 거울을 꽤 오랜 시간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실 아주 뭐랄까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치명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등장한 인물들이 물론 또 깊게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러면 이 영화가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지? 같은 고민을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고 그에 대한 해결로 제가 선택한 그 글을 쓰는 방식이 전체를 일단 무시하고 이 순간에 집중해보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내가 어떤 이야기로 마지막에 가게 될지 사실 몰라요.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는 있지만 왜냐면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 순간순간에 아주 집중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 상황에서 그 반대 작법의 영화에 비해서 반대 작법이 전체로 가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개입할 텐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꽤 자유롭게 이 인물들이 또 제가 알고 있는 기용이라는 꽤 입체적인 친구가 있고 그 어떤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도대체 이 영화가 어디로 가는 거지? 왜 어떤 이 전체가 그려지지 않지? 같은 느낌을 필연적으로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얘기가
아무튼 이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사실은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기홍과 정환이 친구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 뭐랄까 기홍은 이 사건에 별 관심도 없고 이 사건보다는 오히려 이 피아노 선생님 한 번 더 본 일이 즐겁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환이라는 또 약간 뭔가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 관심을 보임으로써 둘이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가 생김으로써 이 둘을 친구로 만들므로써 기용이라는 인물을 좀 이상한 세계로 공중부양시켜버리는 그런 목표들이 이게 어떤 이야기이고 어떤 사건이고 이런 것보다 기용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 내적인 심리가 영향을 받고 변화되어 가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표현을 쓰자면 관계의 역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은 영화가 다루고 있는 공간감 같은 겁니다. 근데 공간감이라는 게 이제 극 중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집의 어떤 형태나 이런 물리적인 공간감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어떤 심리적인 공간감, 그 다음에 어떤 영화 언어적인 형식적인 공간감 이런 것이 제가 이제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영화에서 이제 누가 봐도 이 영화는 사건이 중요한 영화가 아닌데, 근데 만약에 영화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가장 메인 사건에서 주인공은 사실은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고 그 사건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행세한다는 거고 오히려 주변의 정환이나 초반에 보면 그 학원에 누군가 침입자가 있는 것 같다는 추리라는 건 경준인데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은 거기 귀찮아서 그냥 잠을 자버린다거나 거기 그 집에 가자고 했던 거 학원에 가자고 했던 거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 이제 그 지붕 사건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동하는 것은 이제 정환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잖아요. 형이 가자고 그랬는데 이 모양이 됐다고까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 인물은 왜 이렇게 이 사건에서 이런 그 소극적이고 자기 사건에 뒤로 물러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저는 이제 공간으로 한번 취하면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는 이 영화는 결국 이제 공간에 끼어들거나 더불어 살거나 몰래 살거나 아니면 같이 함께 사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건에 관해서 이 주인공이 느끼고 있는 것은 영화 속의 메인 사건에서 벌어진 어떤 것을 공간으로 바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환이 사건 속에서 막 끼어드는 게 이 영화 속에서 예를 들면 하나가 정환의 집에 와서 기숙하려고 한다거나 몰래 아영 집에 가서 들어가서 뭐 살려고 한다거나 주인공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그 공간감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관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참견하지 않아야 될 때 참견을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집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그냥 아무 관심을 안 쓴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관계를 공간감으로 풀어낸다고 할까요?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놀랍고 흥미로운 측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사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런 물리적인 공간감, 정서적인 공간감 혹은 영화의 어떤 추상적인 예를 들면 쇼트 사이에서도 공간감 같은 게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감독님은 이 영화를 다룰 때 공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공간이라는 3차원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2차원적으로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 기용이라는 인물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가 시작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기용이가 그 저택으로 들어가기까지 약 30여 분 동안 저는 기용이가 얼마나 복잡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어떤 관료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어떤 스스로 나름 거창하게 어떤 주체적이고 실존적인 삶을 추구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뭔가가 좀 방향이 잘못된
되었다고 할까요? 아니 그게 녹록치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를테면 동족 혐오. 그러니까 일터에 있으면 이상한 어떤 우월감과 함께 동시에 뭐 열등감, 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여기에 이 무리에 벗어나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느끼고 또 무슨 당연한 남자로서 당연한 애정 결핍이 다분히 있으면서 아무튼 이런 뭔가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한 어떤 행동 방식이 뭔가 좀 잘못돼 보여요. 뭐 그게 반존대, 반말 찍찍하고 뭔가 강요하고 이런 행위로 대표되지만 아무튼 이런 사람인데 이제 얘는 여기서 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길 관두고 또 뭐 어디 가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이런 생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큰 어떤 절망을 떠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례로 단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 네, 술이 취했을 때가 아니라면 네, 그렇게 나름의 무게감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런 속에서 이 고립과 고독을 느끼면서 여길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자기가 가진 어떤 치부랄까 어두운 욕망이랄까 이런 걸 드러낼 수 있는 자신도 없고 점점 더 어려워져서 이제는 정말 남 앞에 솔직해지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타인과 맺는 이 관계성, 이 거리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도 어렵고 좀 기이하고 왜 저러지 싶은 어떤 식으로 맺게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공간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왜 저런 집에 불편한 것 같은 집에 들어가서 왜 저렇게 본인이 더 불편할 거면서 저런 사람과 어울려 살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튼 그 성질 자체와 이 공간이 만나면서 이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저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의 디테일한 특수성이 있고 이 영화에서 그걸 분리와 연결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무튼 또 이 공간에 살고 있는 또 어떤 보편적이지만은 않은 부부가 있고 아무튼 이들이 이 한 공간에서 네, 서로 간에 이 얽히게 되는 그러면서 이 공간성 때문에 생기는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이 기용이라는 사람의 본질 자체를 건드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제가 대답을 미처 깜빡한 게 있는데 아무튼 이 복잡했던 기용이 뭔가 나름의 고군분투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함에도 좀 어리석게 결국 그게 다 실패하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으로 등장하는 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하나는 완전히 앞서 영화에 등장하는 다른 캐릭터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으로 제가 설정을 했고 아주 정확하게 솔직한 사람. 내가 와인은 못 사도 맥주는 살 수 있고 내가 이 소고기 값은 못 받아도 오늘 잠잘 곳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람이 기용에게 어떤 계속 혼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영화 후반부에. 그래서 결국 그 어떤 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가 기용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연 배우인 이 가족, 이 부부에게도 필요한 자극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극을 끼치는 것까지가 이 영화의 구조이지 않나, 이야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감독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영화의 특히 이제 마지막 그 네 사람이 뭐 파티 저녁을 같이 먹고 그날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아마도 새벽이나 다음 날까지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영화를 다 보면서 일단 다 보고 났을 때 느껴지는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평온한 마음 같은 것이 있고요. 어쨌건
주인공은 저렇게 누워서 안경 벗고 잠을 드는 것을 우리 이제 마지막에 보는 건데요. 이게 영화의 시작 장면을 사실 떠올려 보면 학원이라는 그 공간에 서로 다른 두 침입자가 안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줄 몰랐겠지만 주인공은 기용은 저는 사실은 약간 기생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충에서 주인이 없는 사이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점유하러 들어갔는데 사실은 거기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영화의 시작입니다. 근데 기생충과 이 영화의 굉장히 큰 차이점은 기생충은 그 양자 사이에서의 투쟁과 그런 것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보아내고 싶어하고 거기서의 어떤 갈등이나 계급 문제를 다루고 싶어하는데 이 영화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돼서 두 공간을 서로 쫓고 그러다가 하다가 뛰어내려서 사실은 이 지붕까지 부수게 된 건데 그 두 사람 사이가 영화의 마지막 일위는 어쨌건 나란히 옆에서 이렇게 잠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게도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면 어쨌건 마지막은 후반부의 주인공 4명이 같은 집에서 잠을 각각 자고 있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도 문제가 많아 보이고 이 두 사람은 또 나중에 아침에 앞으로 재워줄 것인지 어떤 것인지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저는 이게 사건으로 보면 해피엔딩처럼 보이는데 공간으로 보면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굉장히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네 인물들을 처리하게 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면서 결국 끝나게 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기생충을 제가 처음 개봉한 거 극장에서 보면서 식은땀을 막 혼자 흘렸어요. 저 혼자서. 네. 뭐 비슷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주 몸둘바울을 뭐 마음입니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용과 정한이 그렇게까지 이제 기생충에서의 계급 차이만큼의 큰 계급 차를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이제 겉으로 보기에 계급 차가 있는 사람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계급 차이의 어떤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좀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게 같은가. 일례로 정한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기용이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한 30분, 40분 시간 동안에 뭔가 아둥바둥 해보려고 했지만 다 뭔가 잘 안 되고 의기소침해서 집에 딱 돌아왔을 때 만나게 되는 게 젖은 저택, 젖어있는 니체의 책, 그리고 젖어있는 정한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 젖은 니체의 책은 정한을 비유하는 면도 있다고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정한 또한 앞서 본 기용이의 어떤 음울하고 눅눅한 상태만큼 그런 상태인 거죠.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근데 이 정한에게는 햇살 같은 기용이가 약간 햇살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온난한 열대 과일을 들고 나타난 햇살 같은. 그래서 이 친구에게 좀 이렇게 좀 들러붙고 싶어서 낮술을 같이 제안하고 막 집요하게 해서 이제 차를 타게 되고 이 기용의 지붕 또한 젖어 있고 이 기용이의 또 어떤 아무튼 이 눅눅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뭔가 아무튼 이 둘의 공통점, 공통점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타인에게 솔직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로 인해 고독한 어떤 감정이라는 것에. 근데 그 하나가 등장함으로써 기용은 이제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의 시점으로 계속해서 하나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고 이제 어떤 고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집에 있는 것이 맞나?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예를 들면 테니스장에서 뭔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영이의 변화의 과정만큼 이 정원 현정 부부도 하나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저에게 중요한 목표였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정환도 현정도 정환이 좀 더 중심적이겠으나 정환도 이 어떤 기만적인 부부 생활 뭔가 이 거짓된 알량한 평화가 지켜주는 이 생활에 어떤 자극과 가능성을 열 필요가 있다는 어떤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역할을 하나가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영화가 이 기용과 현정이 떠난 시점에 영화 시점이 정환으로 바뀜으로써 그 이제 기회가 제공되는 거죠. 그 하나 등장함으로써 이 어떤 파국 일지 파국 아닌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저로서는 뭐 여러 사실 레이어가 있겠지만 그 엔딩의 그 정막 최종적으로 기용이가 누워서 그 정막에서 가장 제가 만들 당시에 중요했던 거는 이 옆집 본체의 이 고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같은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인지 폭발할 것인지 그래서 아무튼 그 감각이 중요했던 것 같고 이제 그것과 이제 좀 또 다른 차원에서 그 네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자 해피엔딩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자면 이 얘기가 굉장히 좀 제가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보자면 또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그 어떤 도서 한 권이 있는데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제목의 다소 어렵지만 그래도 꽤 큰 감동을 준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기용이가 자기 삶은 자신의 것이라고 큰소리치면서 살아가려는 인물로서 그가 얻게 된 것이 자유이기도 하지만 허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실존주의를 뭔가 비난 혹은 이 회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자유와 동시에 갖게 된 허무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았고 당신의 인생의 가치를 당신이 다 정할 수 있는 거면 네가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안 좋은 일들 다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야 라는 어떤 이제 반대의 의견일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대답과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서로가 모두에게 가진 책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책임을 나름 증명해낸 방식이 되게 독특하고 재밌었는데 약간 수학적이라고 느끼기도 했고 어떤 한 개인이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추구하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니면 자기가 하고 사는 자기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가정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당신이 살고 싶은 세상에 당신이 있냐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그건 너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다라는 뭐 그런 식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이 자기가 하는 행동은 이 자기 고유의 것이지만 무한히 서로 얽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서 제가 그 당시 느꼈던 고립감이 좀 위안받고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되게 지독하게 얽혀 있구나 같은 그 자각을 좀 가져보게 됐는데 사실 처음 말씀하신 이 영화에서 기용이가 첫 행동을 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잠든 아이에게 뭔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의 평화를 깨고 걔를
쫓아버려서 그 친구에게 어떤 변화를 준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최초의 기용의 행동이고, 가만 보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주연들이 그 같은 행동을 해요. 정한도 그 행동을 하고, 현정도 맥주를 들고 기용을 찾아가고, 마지막에 끝내 그 하나가 이들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 약간 유희적인, 그러니까 구조였어요. 이걸 뭐 꼭 이 구조를 만들고 싶어까지는 아니었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구조의 어떤 서로가 같은 행동, 아주 그 기용이에서 출발된 그 과격한 관계 맺음과 관련된 행동을 해보는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아무튼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엔딩에서 그들이 한 지붕 아래서 잠들게 된 것은 그 결과의 유무를 떠나서 그 상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책임이 있고 서로가 지금 이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겠으나 아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느낌을 이 영화 엔딩이 또 담아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 128,564원이었는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질문한다는 얘기를 아까 괜히 했다, 그냥 저만 질문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럴 수는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죄송하지만 1시간 됐지만 하고, 여러분께 시간이 조금 괜찮죠? 질문 받을 수 있죠? 네, 그렇게 1시간이 넘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시면 이제 앞으로 집이 못 보시는 거니까 뭐 차를 그래도 택시 이용하시면 또 기용처럼 또 택시 지워줄지 누가 알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되나? 왜냐면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이 영화의 이야기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기용이 하나를 찾아내서 같이 잠드는 이야기, 이렇게 저한테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치면 사실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보다도 더 영화 속에서 독특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두 사람은 같이 있는지 몰랐지만 만나면서 시작하는 거고요, 학원에서. 그리고 이제 기홍, 그 차가 부서진 사건에 관해서는 기홍이 피해자고 하나가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그 학원이라는 또 다른 집 또는 또 다른 공간에 대해서 보면 아영이라는 그 집 주인 혹은 학원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사람은 똑같은 일을 저지른 피해자란 말이에요. 이제 가해자란 말이에요. 무단으로 들어와서 거기 잤으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이 되면 두 사람 관계에서는 또 집에 끼어들어와서 자는 하나가 있고, 그것을 침범을 당하는 주인공인 기홍이 있고, 근데 그것을 굉장히 당황하지만 마지막에는 어쨌건 공간에서 자는 건데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영화에서 하나와 기홍은 많은 부분 겹치는 인물처럼 보이고요. 기홍은 이제 하나가 자기 어린 시절이나 이런 얘기를 처음 만났는데도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걸 보고 아마 그러지 않은 자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어쨌건 이 두 인물이 굉장히 많이 겹치면서 경우에 따라서 한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같은 인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서로 다른 성향의 두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둘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묘사하면서 영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영화에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그 질문에서 기용과 하나의 관계를 대답하는 것을 조금 달리해서 저와 하나의 관계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더 궁금한데. 10년 전에, 정확히 10년 전에 TV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만나게 된 영화에 등장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의 송하나라는 친구를 제가 만나게 됐고, 어떤 가출 청소년들이 한 곳에 합숙하면서 6명의 그 멘토들에게 사회화 교육 같은 걸 받으면서 끝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목표를
가진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복합적인 그냥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당시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 어른 멘토들과 그 방송을 찍고 있는 이 미디어의 어떤 담당자들이 대단히 책임감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고 그냥 짧은 미니 다큐에서 빠르게 뭔가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 식으로 이걸 만들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안에서 이 송하나라는 친구가 크게 이 두 가지 저에게 감동을 준, 말 그대로 어떤 울림을 준 것 같은데, 이 촬영, 일단 1번은 이 촬영 과정을 너무나 행복해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뭔가 좀 별로인 이 어른들에 비해서 이 친구가 너무 독보적으로 아름답다는 느낌이었어요. 일단 애가 어린 나이에 좀 알코올 중독이 있었고 잠을 기면증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잠을 엄청 많이 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도 안 하고 약간 에이 몰라라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 자고 일어나면 그 옆에 보이는 어른들한테 아무한테나 가서 막 무슨 얘기를 막 해요. 막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천진함과 그 순수함이 이 친구가 되게 가출 경험이 오래돼서 또래 또 가출 청소년들의 그런 약간 불만이 있어서 반항기를 가지고 가출한 거랑 좀 다른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어떤 원초적이고 순수한 인간으로 보였고, 그의 감동을 했다는 것은 제가 그렇지 않게 살았다라는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 친구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내가 내 이야기를 해야겠어. 뭔가 좀 더 솔직하게 내가 영화를 처음 만들면서 그래도 내가 소소하게라도 나에게 정작 정말로 중요하고 나를 정말로 공포스럽게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타인과 뭔가 여실히 내 속을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이 저한테 정말로 중요한 공포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아무튼 이 하나라는 친구가 그 되게 반대에 있는 역할로서 계속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야기를 계속 이제 써내려가면서 마지막쯤에 저도 얼핏 느꼈던 마음이 이 기욤과 하나의 공통점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 둘을 공통적으로 느껴지게끔 이 이야기를 쓸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기억도 얼핏 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뭐 어떤 것이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냥 이 세상을 좀 고독하게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처해 있는 상황과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랄지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이 닮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제가 이 이야기는 사실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이 또한 저에게는 이 영화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2013년도에 영화를 이 친구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처음 만난 이후로 이 시나리오를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는 동안에 이 친구를 한 번도 제외시킨 적이 없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금 가장하자면 거의 매일 이 친구를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 친구가 살고 있던 뭐 부천 이런 동네도 아니고 서울 용산역 광장 한복판에서 스쳐 지났는데, 온몸에 어떤 전율과 함께 그게 거의 다큐를 본 한 7년 정도 지난, 6년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사실 뭐랄까요, 그런 제가 처음에 기적 같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아무튼 이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제가
이 얘기에서 아주 좀 거창해 보이는 기적도 있겠으나 사실 제가 그 만남을 극복했던 제 하나의 생각은 다른 모든 만남도 그와 같은 기적이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관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특별함, 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이 어떤 고독과 뭔가 이 고독의 안에서의 공포와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늘 관계 맺고 대화하고 네,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연락을 하실 수 있는 네. 그럴 수 있나요? 네, 아,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 쫓아가서 이제 매주 만나면서 아, 뭐 취재도 하고 직접 출연까지도 고민해봤지만 영화 그 놀이터 장면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놀이터 장면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냥 자연스럽게 얘가 경찰에 신고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만나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 경찰이 걔를 이미 좀 알고 있었던 친구였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만남 이후에 이 영화의 후반부가 꽤 이제 크게 영향을 받았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하나 씨는 이 영화를 봤나요? 요번에 이제 VIP 시사회 때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문자를 읽어서 이번 마지막 집이 오시기 잘했죠. 심지어 지금 마스크도 벗으셨어요.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별 내용은 아닌데 별 내용은 아닙니다. 네, 어제 개인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물의 표현력도 잘 살리고 잔잔하면서도 재미있는 포인트 부분도 많았어요. 영화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제가 절대 쓸 수 없을 것 같은 디자인의 모자를 선물해 줬어요. 네, 뭐 문자 내용 심지어 영절할이네요. 네. 자, 그럼 제가 사실은 1시간 넘게 너무 감독님 혼자 독점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싶으실 텐데 시간은 많이 드렸지만 그 질문 몇 개 정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